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신경증적 장애는 이제 정서장애다. 정서의 장애다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임상 장면에서 상담에서 이렇게 신경적 장애를 많이 보게 되죠. 뭐 우울, 불안, 공황, 또 강박, 막 이런 장애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임상 장면을 상담에서 대부분의 80% 이상이 사실은 신경적 장애예요. 뭐 그 외에도 뭐 성격 장애라든지, 뭐 발달 장애라든지, 또 정신병적 장애라든지, 뭐 이런 장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 신경적 장애고, 심지어 정신병적 장애나 뭐 강박 장애나 혹은 조울병, 양극성 장애도 사실은 이런 간병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이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고흐의 이제 슬픔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고흐가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는 다 아시죠? 할 때. 자, 이 그림은 고흐가 이제 매춘부, 그 CN이라는 매춘부를 상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CN이라는 매춘부는 이제 아들도 하나 있었어요. 이제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고흐가 이제 CN과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CN과 같이 살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흐가 돈을 못 버니까 나중에는 CN이 이제 다시 매춘을 시작하고 고흐는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남자는 이제 능력이 자상하기도 하지만 능력이 있어야 되나 봐요. 자, 그래서 고흐가 이제 시인을 해석해서 그린 그림인데 시인이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죠. 자, 이렇게 우울장애에 빠진 CN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게 CN의 슬픔인지 CN의 우울인지 아니면 고흐 자신의 슬픔과 우울인지 둘 다 겹쳐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흐 역시 뭐 알코올 중독, 뭐 우울장애, 나중에는 정신병적 장애까지 발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뭐 귀도 자르고 뭐 그런 창난 상태에 빠져가지고 37으로 자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고흐 역시 삶을 이런 신경증적 장애로 고통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그림은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어떠세요?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보면은, 뭔가 고통받는 그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시면서 같이 고통을 느끼실 수도 있고, 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 그림이 굉장히 두렵고,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그 교황 이노센트 10세인가를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황을 조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전기의자에 앉은 듯한 전기의자 같은 존재의 괴로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린 베이컨 역시 동성애자에다가 평생 우울증과 뭐 알코올 중독 이런 문제로 이제 고통을 겪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로스코라는 그 추상화의 대가입니다. 저도 이제 좋아하는 화가인데 뭐 생면 추상의 대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로스코가 그린 이제 오렌지와 노랑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색깔밖에 없는데 색으로 그냥 면을 그린 것인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 그림을 받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명, 뭐 에너지, 뭐 이런 걸 느껴지기도 하고, 그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스멀스멀한 어떤 뭔가가, 뭐 어떤 꿈틀거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스코가 이렇게 생명추상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볼 때는 내가 보면서 느낀 것과 같은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종교적 체험. 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욕망 또 번뇌 관능 과 같은 근원적 감정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색으로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로스코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숭고함, 그걸 이제 아름다움이 아니라 숭고함이라고도 하는데 경건함, 숭고함, 교론적인 감정을 포착하는 데 사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코 앞에 이런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저도 로스코의 그림을 보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뭔가 모를 슬픔 혹은 끔찍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나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로스코 역시 이렇게 신경적 장애로 이제 고통을 겪었었어요. 인간의 숭고함을 또 근원적 감정을 추구하고자 했지만은 67세의 나이인가 65세의 나이인가에 면도날로 손목을 긋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신경적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뭐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술이 감정과 만나는 작업이다라는 서머스의 마음을 얘기하셨는데, 자 이렇게 많은 예술들이 그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신경적 장애로 고통을 받았던 거죠. 자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흔히 이런 비탄, 우울, 불안, 슬픔, 또 죄책감과 수치심, 자 이런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심리치료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그런 내담자들의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분노조절 장애, 이런 거 다 신경질적 장애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다 보시다시피 감정, 정서라는 명칭이 달려있죠. 네. 감정이라는 단어를 빼면 여기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대부분의 신경적 장애가 근원적으로는 이 감정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심리적,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증상을 유발화시키고 지속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적 장애에서 감정을 빼놓고는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고, 감정을 빼놓고는 다룰 수기가 어려운,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강박장애조차도 사실은 신경적 장애에 속합니다. 감정의 장애에 속해요. 자,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요.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손을 2m 거리두기 해야 돼요. 손을 쓰는 곳에 우리 손을 만지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우리 안으로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 이건 두려움이죠. 불안. 자, 이 강박장애에는 그게 숨어 있어. 그래서 강박장애의 특징이 뭐 강박사고, 강박행동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강박사고나 강박행동 밑에는 불안, 두려움, 그 접촉에 대한 두려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강박장애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강박장애 자체보다도 사실은 불안의 장애, 또 공포의 장애. 자, 이 그림은 최병진이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국내 화가 분이신데, 자, 이분이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이 강박 장애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공기조차도 바이러스조차도 마음이 몸을 옥죄는 것 같아. 그럴 때 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걸 이분은 경화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자, 이런 느낌이 오게 될 때 온몸이 얼어붙고 꼼짝 못하겠고 마비되고 여기서 죽을 것 같고 굳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함께 하게 돼요. 이걸 이제 마비 혹은 경직, 경화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갑옷을 이렇게 두르지 않으면 안 돼요. 온몸을 막았잖아요. 이렇게. 숨 쉬는 거 여기 하나 빼고 사실 여기조차도 막아야 되는 건데 온몸을 지금 철벽처럼 보호막으로 감싸고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강박장애로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 그림이 파홀 시리즈라고 하는데 파홀 시리즈에 이 그림을 구현하셨어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이분이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도 약물 치료도 별 도움이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강박장애조차도 사실은 감정의 문제다. 자, 이 감정이 심해지고 우울장애가 심해지면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자, 우울해집니다. 또 헬플리스, 무기력해져요. 기운이 없어집니다. 호플리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 희망이 없어져. 자, 네 번째, 로스 오브 볼리션, 의욕, 기운이 떨어져.
그러니까 무슨 일이죠? 우울해지면은요, 나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 같아. 또 미래에도 뭐가 안 보여. 암담해. 그 사는 기운, 의욕이 없어져. 할 때, 할 필요도 없어. 네. 자, 이걸 함정에서는 감정심리학, 정서심리학에서는 이제 bad feeling이라고 불러요. 통틀어서. 자, 나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경증 장애에서는 이게 공통적으로 막 수반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무망감,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인지, 생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내 미래가 뭐 전혀 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으로 관한 관점으로 지금까지 봤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과연 이건 인지, 생각일 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그냥 전 존재가 느끼는 게 아닌가? 몸 전체가 혹은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그냥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그냥 기운이 없고 살기 싫고 이렇게 없고 그다음에 내 미래도 쓸모없이 주고 이런 전존재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구현되거나 따라올 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한감, 무기력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존재 전체의 차원 혹은 감정의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죠. 이런 신경적 장애가 왜 발생할까? 무엇 때문에? 자, 이걸 외부적 차원에서 받으려면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쉬워요. 첫 번째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고 또 트라우마 때문에 생깁니다. 네. 자, 그건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자, 그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이제 감정 노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서비스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좋은 척 해야 되죠. 할 때. 예? 뭐 손님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가면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감정이 아니죠. 척하는 겁니다. 가면 페르소나를 쓰는 거. 예. 근데 이러면 오히려 이게 불일치가 생겨가지고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하면 이게 이제 그런 감정이 고장나는 계기가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웃음 치료나 또 우리가 즐거운 걸 추구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죠. 또 긍정성장에서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걸 하나의 목표로 세웁니다. 근데 진짜 즐거운 거랑 좋은 척, 즐거운 척 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 우리가 감정이 나으려면 진짜 즐거워야지 사실은 즐거운 척 혹은 짧게 즐거운 거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고장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 박혀 있죠. 이렇게 집에 있습니다. 편안하죠. 책 보고 누워서 이렇게 쉬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감정이 고장나는 계기가 됩니다. 집에만 이렇게 처박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사실은 감정이 고장이 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정이 아까 첫 번째 시간의 축에서 두 번째가 활력 축이라고 했었죠. 활력. 뭔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뭔가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진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잠잘 때가 아니면. 책을 보든 뭘 하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감정이 고장나게 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감정이 고장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스트레스가 혹은 트라우마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런 외부 사건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내부 요인을 알아야 됩니다. 내부 요인 할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 들어오는데도 고장이 안 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게 들어오는데도 고장이 나거든요.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외부 요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존재의 우리 마음의 내부 요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라는 분은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군을 주장을 하셨어요. 자,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몸이 경보 반응을 올립니다. 자, 예컨대 이제 교감신경계가 막 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침투해서 막 이렇게 싸우듯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작동을 하듯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또 심장이 막 뛰고 또 땀이 나고 이러면서 막 싸우게 돼요. 할 때.
그래서 경고 신고가 울리면 거기에 저항 단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대표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속이 되거나 너무 만성적으로 오래되면은요, 혹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 저항에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감신경 활성이 떨어져. 그리고 적응처리 또 그 다음에 진정, 수신 체계가 또 활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격발선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탈진하게 돼요. 이 탈진 단계에서 뭐가 오느냐? 뭐 과로사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그다음에 우울증이 오든가 뭔가가 오는 거죠. 공황 증상이 오든가 이 탈진 단계에서 뭔가 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감정이 고장날까 살펴보니까 이런 요인들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감정이 격발되는 경우. 둘째는 특정한 감정의 발달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세 번째는 그 진정 능력이 필요하죠. 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우리 자신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경우. 네 번째, 즐길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언어 혹은 상징을 이름을 못 붙여요. 할 때. 자, 그게 뭔지를 몰라.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은 이제 정서 도식 체계가 잘못되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 강박. 자, 이런 요인들로 대략 7가지 요인들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감정이 지나치게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때문에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격발이 되는 경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전기 의자에 앉아 있다고 칩시다. 계속 고통이 오겠죠. 불안하고 무서울 겁니다. 그거 오래 못 견디죠. 할 때. 근데 우리가 학대받거나 뭐 폭력을 당하거나 따당하거나 이러면 계속 이런 뭐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게 격발이 되는 경우예요. 이러면 자연적으로 내 마음이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정한 감정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스티븐 시갈이라는 그 액션 배우 유명한 액션 배우인데 이분의 그림이거든요. 스티븐 시갈은 굉장히 남자다운 분인데 이분의 표정이 다 똑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기쁨의 표정이나 슬픔의 표정이나 분노의 표정이나 다 똑같죠. 그때.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무표정한 게 남성적인 어떤 그 하나의 이제 상징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스티븐 시갈은 이렇게 각각의 감정을 구분하는 법을 잘 모르시나 봐요. 왜 이렇게 특정한 감정의 발달이 분화가 되지 않고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첫 번째, 이분처럼 너무 남성다운 걸 강조해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 혹은 슬픈 표정 짓지 않는 거 울지 마. 울지 않는 게 남자의 특징이야. 그게. 자, 이렇게 지나치게 남성성을 강조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릴 때 뭔가가 이제 그걸 이제 감정을 장려하고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 또 감정이라는 게 주고받아야지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동기 발달 단계, 유아기 발달 단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감정 표현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그 감정 표현을 허용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특정한 감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슬프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혐오감이나 그런 뭐 죄책감, 수치심이 들어. 그래서 다른 감정은 억압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발달을 하지 못하고나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진정 능력의 결여입니다. 네. 여기 고양이가 있죠. 자, 내가 괴로워.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나요? 자, 그래서 내가 개나 고양이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있다고 쳐요. 뭐 가족이 있어도 그렇지만은 고양이가 와서 자 이렇게 진정을 시켜줍니다. 저기서 고양이가 좀 그런데 일단 진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위로를 받고요. 자, 그게 없다라고 치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나를 위로해 줍니다. 또 세 번째는 자연으로부터 또 위로를 받아. 그래서 숲을 한다든지 나무를 본다든지 예쁜 하늘을 본다든지 뭐 이럴 때 또 꽃을 본다든지 이럴 때 사실은 이런 그
또 진정 효과가 있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양육자가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것을 이제 몸으로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죠. 보던 모습으로서 진정 능력이 생겼을 거예요. 이게 애착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 역할을 바톤 터치합니다. 누가 바톤 터치하죠? 이런 뭐 그런 공괄 젖꼭지. 자 이게 엄마 젖가슴 대신 공괄 젖꼭지가 나를 진정시켜주고요. 또 이렇게 인형. 자, 인형 손잡고 있죠. 자, 인형이 나를 위로시켜줍니다. 또 이 대상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베개 같은 게 또 이런 인형 대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대상을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제 중간 대상, 트랜지셔널 오브젝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엄마는 떠났지만 이런 것들 대신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위로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요인은 이제 즐길 수 있는 능력의 결여예요. 사실 너무 우리가 부적 정서만 있으면 불안과 공포, 슬픔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에마 엘머스이라는 분의 이제 그림인데요. 그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네? 그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거든요. 뭐 질투가 날 또 이렇게 가깝고 붙어 있고 행복해 보이죠? 두 아이와 이렇게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에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꿈꾸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즐겁고 해피해 보이죠? 그래서 이 화가를 이제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고 부르고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과 이렇게 즐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감정은 고장날 거예요. 자, 그 다음 요인은 내가 이제 언어를,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가슴이 뛰어. 이건 뭐지? 이거 뭐 심장 고장이 났나? 부정맥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 가고 또 심장내과를 찾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할 때도요, 이렇게 가슴이 뛰고 심장이 벌렁거리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이게 불안의 한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감지하려면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혀끝에서 사실 뱅뱅 돌기만 하지 사실은 우리가 상담하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무엇인지, 불안인지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또 누구에 대한 무엇인지, 그게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그게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억압이라고 하든 망각이라고 하든 우리가 거기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즉 감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요인은 이제 데이터 처리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 사건에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환경에서 사건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력도 작동하고, 그다음에 정서 처리도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 전두엽도 작동을 하고, 뭔가 작동해서 정보를 처리하겠죠. 근데 우리가 발달 과정에서나 살면서 데이터 처리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정서 도식, 그래서 감정 도식, 그래서 이모셔널 스케마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 데이터 처리에 가 잘못되는 거이다. 자, 어릴 때 이렇게 엄마가 회초리만 들고 있고, 뭐 화내고, 그래서 야단 맞고, 뭐 처벌받고, 뭐 그랬다고 첩없이 있다. 자, 그러면은요, 이분의 데이터 처리가 정서 도식이 잘못될 수도 이제 있겠죠. 한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혼내는 엄마만 보이는 거야. 좋은 엄마는 잘 안 보여. 한때. 자, 그러면은 이게 성장돼서 어른이 돼서 어떠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여기 뭐 다람쥐인지 생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존재도 자기를 이렇게 뭐 모기를 들고서 자기를 혼낼 것처럼 지각이 돼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쁜 눈은 안 보이는 거죠.
또 다람쥐의 귀여운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때. 그래서 즐거운 거, 사랑 이런 건 안 보이고 온 세상이 자기를 사실은 괴롭힐 것처럼 이렇게 지각이 됩니다. 혼낼 것처럼 지각이 돼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죠. 눈치. 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 야단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을 잘 보지 못해.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있어요. 왜? 그냥 뭐 다른 사람의 중립적인 시선이라 좋은 시선도 자기를 해치는 시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감정이 고장내는 것들이 발전을 하면 이렇게 반복 강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영문으로 좀 써놨는데 굉장히 좋은 문장이라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첼이라는 그런 정의직 분석가의 글인데요. 자, 영문이 있지만 좀 읽어보죠.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릴 때 이제 제공이 된다고 쳐요. 어릴 때 제공이 되면 아이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저블 익스피리언스 그걸 이제 어릴 때 너무 많은 고통을 겪게 되면은 그러니까 즐거운 경험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게 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타자와의 관계를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즉 부르듯이 얘기하면 뭐 제 관점에서 본다면 쾌락 원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쾌락 원리가 상실이 돼요. 타인과의 관계가 즐거운 게 아니라 고통의 관계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구조로 플레저, 즐거운 것이어야 하는데 거기는 뭐가 남죠? 페인, 고통이 남고요.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행위, 셀프 사보타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반복을 하게 돼.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고통스러운 관계를 계속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걸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리피테이션 컴펄션,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은 반복된다. 고통은 반복된다. 왜? 타자와의 관계가 즐거운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뭔가 만나면서도 항상 이별할 것,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어. 즐거움의 한쪽에는 항상 이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해야 돼. 그래야 안전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언젠가 저 사람은 떠날 거야. 준비해야지. 너 떠날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 떠나게 만들어. 그래서 자아는 뭔가 이런 고통을, 슬픔을, 이별을 억압하고 있을지를 몰라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망각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억압하고 잊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사랑, 이별 고통이 내 안에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이게 잊혀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다시 반복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고통은 반복되고 삶은 반복이 됩니다. 옛날 패턴대. 자, 그래서 쾌락 원리, 즐거움이 있어져요. 우리가 연인을 만날 때 이렇게 공주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연인을 만난다면 왕자님을 만나는 꿈을 꿔야 되거든요. 할 때 무도회장에서 왕자님 만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우리의 판타지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보시기에는 이런 관계가 이렇게 이미지가 형상화가 안 돼. 그래서 남자는 옆에 본 것처럼 어떻죠? 다 늑대야. 늑대 인간입니다. 남자는 늑대야. 그래서 왕자님이 아니라 이렇게 늑대로 보이는 거죠. 자기를 삼켜버리는 늑대로 보이게 돼요. 남자도 뭐 사실은 남자는 늑대죠. 근데 좋은 늑대도 있고 나쁜 늑대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나쁜 늑대로 보이게 돼. 그래서 판타지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방어되고 의식화되지 못하고 상정화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할 때 그걸 억압하거나 잊은 척했구나. 자, 그런 다음에야 이렇게 오랜 시간 다음에야 그게 있었던가? 그렇게 힘든 거였나? 라고 내담자들이 말씀하시게 돼요. 이런 게 있었지. 그게 나한테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났구나. 그리고 힘든데
힘든 줄 몰랐구나. 힘들지 않은 척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또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자, 6개월간의 이제 그 이별을 경험한 그 성인 남자 이제 그 155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 이별을 경험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이별 후 몇 주가 지나서 후유증에서 벗어났을까요? 몇 주가 지나면 후유증에서 이별의 후유증에서 벗어날까요? 자, 11주입니다. 11주. 그러니까 약 2달에서 석 달 정도죠. 짧은가요? 긴가요? 짧다면 짧고 긴다고 쓰는데 우리는 헤어지면 영원히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날 것 같지만 뭐 석 달 정도면 상처에서 벗어난대요. 3개월 정도면은. 근데 그 사이는 뭐 폭식을 하거나 슬픈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면서 이별의 아픔을 달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1주가 지나면 이별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별의 긍정적인 측면이 뭐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연구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나? 네. 자, 또 다른 연구, 소개팅 사이트에서 한 연구입니다. 자, 요새 이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돌싱도 많고요. 사실 혼자 사는 게 편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43%의 남녀가 몇 개월이 지나면 안정감을 찾는데요. 네. 몇 개월일까요?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보시겠어요? 대략 18개월입니다.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자, 이제 앞에는 부분은 21주였는데 18개월이면 엄청 긴 거죠. 우리가 같이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처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도 뭐 1년 반 지나면 안정을 찾아. 다행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앞에서 10명 중에 7명이 여러 현주의 성을 찾잖아요. 그럼 3명은요? 3명. 그 11주라 그랬죠? 그럼 그 이상은 3명은 11주장을 헤매는 거죠. 11주 이상을 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앞에 예술가에서 본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럼 43%만 18개월을 후에 안정감을 했었어요. 그 나머지 반은 57%는 어떨까요? 자,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우리는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월이 과연 짧은지 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뭔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후로도 오랫동안 슬프거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생을 절룩거리기도 합니다. 평생을. 이 그림은 이제 코코슈카의 바람의 신부라는 그림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여성은 되게 편안하고 안정된 쉬는 모습인데 남성은 되게 불안하고 되게 말라 있죠. 때. 네? 어쩌면 이 남자는 여자와 같이 있으면서도 또 연인과 같이 있으면서도 뭔가 헤어질 것, 떠날 것을 예측하고서 알고서 이렇게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코슈카가 이분이 실제로 이제 그 엘마라는 여성과 사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엘마라는 여성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엘마가 사실 당대 유명한 건축가하고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이 코코슈카는 이 엘마를 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70세가 돼서도 이제 10세가 돼서 엘마에게 마지막 편지를 띄웁니다. 이건 유명한 일화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엘마, 길들여지지 않는 나의 야생마여, 야생동물이여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때도 사랑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여자는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예요. 경계선 성격 장애였나? 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어때?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과도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어. 이런 70세 나이에 그런 글귀를 남기고요.
엘모와 똑같은 밀랍 인형을 제작을 해가지고서 그 밀랍 인형과 같이 안고 다니고 옆에 두고 식사를 하고 그랬다고 해요. 자, 미친 짓이죠. 미친 짓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일지 몰라요. 그래서 코코슈카가 이런 우울 장애, 에 시달렸을지 모르고, 그래서 신경증은 어떻게 보면 감정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삶에서 오는 것이고, 또 인간이라서 겪는 것, 뭐 동물들도 겪겠지만은 이런 인간이라서 오는 것일 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슈카를 보면 참 미친 짓거리다. 뭐 입고 딴 사람이랑 살면 되지. 네, 근데 이렇게 평생을 절룩거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좀 대단하다라고 느끼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실은 우리 자신은 그러지 못하면서 이런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가요? 타인에게 이런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고 우리 자신이 영원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현실에서는 못하고 어쩌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걸 진짜 사랑이라고 부르고 기대할지 모릅니다. 근데 현실로 그러긴 되게 어렵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신경적 장애가 이제 발생할 수도 이제 있겠죠. 네. 자, 오늘 시간에는 그 신경적 장애가 이제 감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 감정의 주제라는 걸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재밌으셨나요? 네. 자, 그럼 이상으로 두 번째 그 정서장애, 신경적 장애에 관한 정서심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